볼 거니까 이제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승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신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감사드리고요. 또 준비해 주신 총학생회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수업도 많고 그러실 건데 오늘 이렇게 제 특강에 와주신 학생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남대를 늘 와보고 싶었고, 근데 그렇게 자주는 못 왔습니다. 아마 4년 전에 와서 여러분 선배들한테 제가 강의를 한번 하고, 그리고 한 4년 만에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대학은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경제학자 경제 정책을 만드는 연구하는 연구소 같은데 오래 있다가 나이가 40쯤 돼가지고 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한 지 이제 접어듭니다. 경제학 공부했을 때보다 정치한 게 이제 더 길어졌어요. 여러분 아마 전공이 다양할 건데 오늘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할 주제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어려우면 전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긍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오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 한마디라도 여러분 기억에 남으면 저는 그게 제 보람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제가 한 60분 이내로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치를 바꾸어라, 이겁니까? 이게 됩니까? 바꾸합니까? 정치를 바꾸어라, 미래를 바꾸어라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근거는 너무나 차고 넘치고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래라는 거를 이 비관적인 전망대로 그대로 놔두면, 저는 이제 많이 살았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30이 되고 40이 되고 여러분 50, 60이 되고 여러분 앞으로 긴 세월 살아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미래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굉장히 비관적인 미래가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전개가 된다면 그만큼 안 좋은 게 없죠. 그거는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고, 나라 전체를 봐서도 그거는 너무나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그러고, 그 미래를 바꾸는 게 여러 가지 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뭐 과학자가, 기업인이, 종교인이, 또 뭐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마 바꿀 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그러면 저 부패하고 썩은 사람들, 저끼리 모여서 맨날 싸우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고정관념이나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욕을 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입니다. 그거는 제가 평생을 살면서 또 정치를 지금 26년째 하면서 저는 절박하게 느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도망을 치지 않는 이상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굉장히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 정치를 바꿔야 되고, 우리나라는 미래를 바꾸기에는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를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20년, 30년, 40년 후가 굉장히 비관적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라는 게 정해져 있느냐?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 완전히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미래라는 것은 서울대 조무순 교수가 쓴 인구학자인데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구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정해진 미래라는 저런 책을 쓴 적이 있고 실제로 지금 경제나 인구나 기후나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는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미래가 정해졌다고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 우리가 별 노력을 할 필요도 없죠. 정치를 바꿀 필요도 없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겠죠. 제가 산이라는 거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산, 803이고 비슬산이고 그 산 이야기입니다. 제가 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고 지금 한참 내려와 있고 한 그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경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1953년 전쟁이 끝나고 1954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우리 경제가 움직인 모습입니다. 이 숫자는 전부 다 이 경제 성장률이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Y축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위가 15예요. 15. 1년에 15%가 성장할 정도로 옛날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여기가 54년이고 저 끝이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70년의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톱니바퀴 같이 보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기 변동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전 해가 나쁘면 그 다음 해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 전 해가 좋으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그 전에 GDP 대비 그 다음에 GDP니까요. 어쨌든 보면요. 그냥 추세선을 보시면 전쟁이 끝난 후에 급속하게 성장해서 15라는 것까지를 찍었어요. 70년대 중반에. 근데 그 이후에도 괜찮았어요. 13%, 11%, 10% 이상 성장을 계속 하다가 1990년대 와가지고 저 11이라는 거 찍고 그러고 나서 쭉 떨어지는 그림이 보일 거예요. 산을 굉장히 가파르게 빨리 올라가다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딱 3번 있었어요. 한 번이 1980년입니다. 그때는 79년에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79년에 12.12 사태가 터지고 전두환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고 12.12 사건 터지고 80년에 서울의 봄이 있었어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1980년에 있었고요. 전국이 무지무지 혼란했고 그때 1차, 2차 오일쇼크를 우리가 2번 겪었는데 2차 오일쇼크가 1979년에 왔어요. 그래서 80년이 마이너스 1.6% 정도 198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우리가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 성장하던 경제가 10%, 15% 성장하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이렇게 되면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성장이 이겁니다. 이 유명한 IMF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5년이니까 아마 태어나기 전이 대부분이에요. 1997년에 IMF 위기라는 게 왔어요. 우리 외환위기라고 부르는데 IMF에서 달러를 빌려 여러분 국가부도인가? 국가부도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배경이 IMF 위기입니다. 김혜수씨 나온 그 영화. 이때 마이너스 5.1%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뭐냐? IMF 위기 때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지만 97년에 우리 달러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그때요, 여러분 아시는 기업들 이름 중에 예컨대 한보철강이 망했고요, 기아 망하고, 뉴코아 망하고, 농신 망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망해가지고 30대 재벌 중에 한 절반가량이 망해가지고 이 파산이 되거나 팔리거나 아니면 워크아웃이라는 그런 제도 안에 들어가거나 했던 게 1997년, 98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수많은 재벌들도 망하고 배우가 망한 것도 저 직후예요. 수많은 재벌들이 망하고 은행도 망했고요. 여러분 뭐 종금사, 보험사, 뭐 반자회사 이런 거 많이 망했고요. 저 97년, 98년에 IMF 위기라는 게 어떤 위기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 97년, 98년에 망해가지고 자영업을 했던 중소기업을 했던 망해가지고 그때 망해서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재기하지 못한 분들이 주위에 알아보시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때까지 잘 살다가 망해가지고 그 이후에 오시촌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완전 극빈자가 돼가지고 살고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멀쩡하게 나는 사업도 안 하는데 친척 누구 사업하는 사람 연대보증을 썼다가 망한 사람도 무지 많아요. 마이너스 5.2%의 성장이라는 거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 충격이 20년, 30년, 40년 계속 갈 수도 있는 그런 충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1998년에 IMF 위기라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고 나서 쭉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보면 여러분 추세선을 보면 이렇게 계속 내려옵니다. 2020년에 마이너스 6.7% 성장을 한 몇 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첫 해입니다. 이게 2020년이. 코로나 첫 때에 난리가 나고 마스크가 독이 나고 전부 다 그냥 뭐 신천지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되고 난리가 났을 그때입니다. 제가 왜 이 산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보면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데 이제 2024년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그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한 2035년, 45년, 2050년, 2050년이면 여러분이 지금 20이면 2050년이면 이제 45살이에요. 45살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경제가 만약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성장을 많이 한다면 그때 돼서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사업의 기회, 여러분의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저게 1960년이고 요게 2072년이니까 요 위에 세 개 요거는 예측한 거고요. 요거는 실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연령이고요. Y축은 연령이고 여자 남자고 저 면적을 적분을 하면 그게 총 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1960년에 2,500만 명인데 90년에 4,300만 명 가까이 2020년에 피크예요. 5,167만 명까지 왔다가 자 2030년에 조금 줄어들다가 2050년에 많이 줄어들다가 2072년에 3천만 명이 됩니다. 총 인구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라고 치고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보면 2천만 명 가까이가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2072년이 되는 거예요. 2천만 명 가까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대구는 뭐 한 250만 명 지금 안 되니까. 대구 인구 합쳐도 500만이 이제 안 되니까요. 2천만 명이 줄어든다는 경기도 전체 인구가 플러스 인천 플러스 알파 정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인구 많은 것이 경기도인데. 그래서 2천만 명이 지금 한 22년부터 72년이니까 앞으로 50년 사이에 이제 줄어드는 게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젊은 어린 아이, 젊은 학생, 그 다음에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골고루 있으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저 모양을 보시면 옛날에는 딱 삼각형이었는데
원통 비슷하게 변하다가 점점 더 밑이 작아지고 위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60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노인들만 사는 늙은이의 나라가 이제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는 이미 인구가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앞에서 여러분이 본 경제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그거를 인구가 좀 이렇게 약간의 시간차를 두면서 뒤따라가면서 인구가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크 코리아, 피크는 이제 산의 정상이죠, 그죠? 피크 코리아 여기. 본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약간 얕잡아보는 그런 맥락에서 피크 차이나라는 말을 쓰는데 2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언론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피크 코리아라는 말을 처음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피크를 이미 지났다. 피크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다. 한국은 모든 게 내려오고 있는 나라다라는 뜻에서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자포자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성장이 뉴노멀이다. 새로운 정상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1%, 0% 이런 성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다시는 고성장 내지는 중성장에 해당하는 앞으로 다시는 3%, 4%, 5%, 6% 성장을 못할 거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가 경제학 잘한다고 해가지고 경제학자들, 인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부 다 언론인들까지 우리는 이제 끝났다. 피크 코리아다.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인구고 경제고 계속 그냥 줄어드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체념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성장을 뉴노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 몰랐는데 우리가 그걸 해냈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도 앞으로 그냥 내려가는 일만 남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봉서봉금의 여러 나라의 역사, 사회, 경제를 통찰을 가진 사람들은 중간에 뭐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라가 뭐 그냥 빼앗길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빼앗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역사적인 어떤 이 변곡점이 있는데 역사라는 게 추세선, 트렌드 라인에서 추세선 위에서만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오늘 경제 성장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그런 걸 하려면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몇 나라만 제가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 아일랜드 나라 여러분 아시죠? 유럽 본토가 있고 영국이라는 섬나라가 있고 영국의 더 서쪽에 영국보다 작은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섬나라. 그건 뭐 완전히 대서양 그냥 쳐다보고 완전 바다 위에 작은 나라인데 아일랜드라는 나라가요. 아주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냥 지금도 위에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이에요. 그리고 아일랜드가 그 밑에 섬나라 북쪽은 영국 땅이고 밑에 땅이 이렇게 섬이 있는데 거기 수도가 더블린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왼쪽에 사진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보면 뭐 물 같은 게 이렇게 있죠. 그게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수도를 관통하는 리키 강이라는 리버 리키라는 거. 이게 뭐냐? 이 동산들이요. 전부 다 하나같이 바짝 말라가지고 저 뒤에 안 보이면 저 뒤에 강아지까지도 바짝 마르고 이 보따리를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은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는데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1845년에 저 나라는 주식이 감자입니다. 감자. 주식이 감자인데 감자가 전염병이 와가지고 감자 수확이 안 돼가지고 근데 나머지 그나마 생산되는 감자는 이제 영국이 다 뺏어가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7년 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저때 아일랜드 인구가 8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굶어 죽고 아사하고
100만 명이 이 굶주림을 못 이겨가지고 이민을 가요. 이민을 주로 미국으로 갔어요. 저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저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아일랜드계 혈통이, 할아버지 혈통이나 할머니, 외할아버지 혈통이나 하여튼 외가 쪽이나 친가 쪽 혈통이 아일랜드인 사람들이 미국에 지금 무지 많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20명 정도가 아일랜드계 혈통이고, 여러분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가 MC로 시작하잖아요. MC로 시작하거나 NAC로 시작하는 이름. 여러분 뭐 오도넬, 오브라이언 이럴 때 O하고 점 찍는 거 있죠? O하고 점 찍는 이름. 그다음에 앞에 피츠라고 시작되는 피츠. 이런 이름이 전부 다 아일랜드계 이름이에요. 미국 가면 무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기근, 그레이트 패밀리라는 걸 피해가지고 갔는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식민지에서 탈피해가지고, 오늘날 아일랜드는 아주 작은, 무슨 룩셈부르크나 뭐 이런 나라들 빼놓고는 아일랜드가 세계에서 1인당 GDP가 10만 달러가 넘고, 세계에서 1인당 GDP가 3위고요. 지금 무지무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일랜드에 어떻게 저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중국인데요. 그 다음 사례가. 이거는 1958년에, 제가 태어난 지가 1958년입니다. 1958년에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하고 편먹고 우리하고 전쟁하고 이러다가 전쟁 끝나고 중국에 돌아가가지고 지구상 최초의 가장 거대한 공산주의 생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민공사라는 걸 만들어, 집단농장을 만들어, 거기에 온갖 농민들,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침 일찍 눈만 뜨면 세수하고 인민공사, 집단농장에 와가지고 그때는 농업하고 철강을 생산하는 그거하고 두 개를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했어요. 그걸 한 게 중국의 대약진운동입니다. 이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식으로 생산을 해보자. 우리 잘할 수 있다. 그 당시 중국의 경쟁 상대가 소련의 프루시초프였는데 소련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마오쩌둥이 저걸 시작했는데 1958년부터 1962년 불과 4년, 5년의 기간 동안 중국의 당시 인구가 6억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때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4천만 명 내지는 4,500만 명이 대약진운동이 실패해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중국에서. 여러분 4,5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아까 5천만 조금 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가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대약진운동이라는 잘못된 생산 방식의 실패로, 정치의 실패로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 마오쩌둥이 저기에 굴하지 않고 이 사람이 1966년에 문화대혁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혁 들어봤죠? 홍위병들 이렇게 막 난리치고 하는 그거.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1966년부터 76년까지 하는데 76년에 모택동이 사망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독재자가 문화혁명이라는 걸 했는데 문화혁명에서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인데 그 앞에 저 대약진운동에서 죽은 수천만 명의 사람에 비하면 문화혁명 하다가 처형당하고 맞아 죽고 고문당해 죽은 사람들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뭐가 잘못돼가지고 경제가 잘못돼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먹을 게 없고 이래가지고 굶어 죽는 대기근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미국은 잘 사는 나라 같죠.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GDP도 높고 1인당 GDP도 높고 부자나라고. 미국 가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미국 가면 못 사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비극적인 스토리를 하는데 여러분 영어 공부도 할 겸에 이 책을 나중에 한번 꼭 읽고 번역본 나온지 모르겠어요. 제임스빌이라는 책입니다. 제임스빌이라는 도시는 미국의 일리노이하고 위스콘신하고 있으면 일리노이 쪽에 딱 붙어 있는 위스콘신의
조그만한 도시예요. 인구가 6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실화예요. 워싱턴 포스트라는 잡지사에 에리 골드스타인이라는 여기자가 저 제임스빌에 와서 제임스빌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인구 6만 명밖에 안 되는데 GM 공장이 있어요. GM. 제너럴 모터스 공장이 85년간 거기 있었어요. 그 공장이. 또 하나 공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필기 도구 중에 파커 있잖아요. 파커 펜이 공장이 제임스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GM이라는 공장이 있고, 또 여러분 만년필 볼펜하는 그 파커 펜 공장이 저기 있었는데, 저 제임스빌에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미국이 리만 브라더스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미국이 중산층이 특히 트럼프가 이번에 될 때 여러분 러스트벨트라는 들어보죠. 녹슨벨트 그게 오하이오, 위스콘신, 인디애나 저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GM 공장이 문을 닫고 파카 공장도 문을 닫으니까 저 제임스빌이라는 6만 명의 공동체에서 가족이 어떻게 무너지고 가족이 해체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버려지고 부부는 어떻게 이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직업을 구했는데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GM 공장에 다니다가 그런 중산층이었는데 다니다가 어디에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자살을 하고 이런 스토리가 실화가 저 책 안에 있었어요. 저는 저 책을 보면서 눈물 없이는 어떻게 미국 우리처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나 저런 비극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경제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경제라 그러는 거는 이거는 모든 것들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모든 거의 기초가 되는데 그게 무너지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저자들이 작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포용적 제도하고 혁신, 자유, 창의 이런 게 막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이 되고 발휘가 되고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려운 분들한테 또 복지제도로 도와주고 이런 포용적인 제도와 착취적인 제도의 차이가 저런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결국 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유명한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예가요. 이런 게 두 가지를 예를 뭐 여러 가지 예를 그 책에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이게 재미있는 건데 여러분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수평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에서 땅을 뺐을 때 이 북이 몇 도 이래가지고 그 위가 이제 미국으로 편입이 됐는데 이게 옛날에 미국이 멕시코 땅을 뺏기 전에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오른쪽은 미국에 속한 데가 노갈레스고요. 왼쪽은 멕시코의 소노라주에 속한 노갈레스인데 이 노갈레스는 옛날부터 여기에 있던 작은 도시의 이름이었는데 미국 애리조나에 속해 있는 이 노갈레스는 여러분 그냥 보시는 대로 뭐 숲도 있고 건물도 있고 반듯한 전형적인 미국의 작은 도시 같아요. 차도 보면 막 다니고 왼쪽에 이 황무지 같은 소노라주의 노갈레스는 사실 이 사진 말고도 소노라주의 노갈레스의 찍어놓은 사진 집들이 그냥 다 무너지고 형편없고 위생 상태도 형편없고 먹을 것도 형편없는 그런 노갈레스예요. 저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수백 년 동안 같은 인종,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작은 공동체였는데 어느 순간 미국하고 멕시코로 갈리고 나서 제도의 차이,
정치 차이 때문에 멕시코 쪽에 속한 노갈레스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미국에 속한 노갈레스에 속한 저 사람들은 물론 미국 되고 나서 백인들도 들어오고 그랬겠죠. 근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아요. 이거는 인공위성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이 조금 더, 이게요. 여기가 일본, 여기가 중국, 여기가 한반도예요. 다음에 찍어보니까 중국은 요즘 발전이 돼가지고 저 위에 만주땅부터 시작해서 베이징 쪽에, 상해 쪽에, 저 밑에 선전 쪽에 밤에 불이 중국 동부에는 환하게 켜져 있어요. 일본은 일본대로 도쿄, 교토, 나고야 이쪽 중심으로, 오사카 이쪽 중심으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대한민국은 서울, 경기도 부근은 뭐 불이 엄청나게 환하게 켜져 있고,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대전, 광주 쪽에 조금 보이고, 부산, 울산 쪽에 많이 보이고, 대구도 조금 보여요. 근데 저 지도에서 깜깜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노갈레스 이야기를 했지만, 남한과 북한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제도의 차이, 정치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인종이고, 똑같은 역사와 똑같은 문화를 수천 년 동안 가져왔던 사람들인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저렇게 나뉘어가지고, 북한은 평양하고 신의주, 국경선 부분에 불이 조그맣게 보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저기에 저 깜깜한 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쉽지, 뭐 진짜 해보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질문은 왜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냐. 그게 아까 제도의 차이라고 노벨 경제상 받은 사람들은 주장을 했는데, 제도하고 시스템이라는 건 누가 만드는 거냐. 제도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여러분 헌법도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거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몇 살에 군대를 가고 군대를 몇 개월 근무를 하고 그것도 법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세금을 근로소득세를 앞으로 일을 하면 얼마를 내고, 여러분이 알바를 하면 신고를 해가지고 4대 보험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전부 다 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등록금을 여러분이 얼마나 내고, 등록금 지금 오랫동안 동결을 했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내고, 대학에 얼마나 지원을 하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고,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냥 우리가 법을 만들고 입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고, 그게 뭐 그냥 국회 가는 거고, 대통령이 사람 뽑아놓으면 뭘 하는 거고, 시도지사는 뭘 하고,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군수는 뭘 하고, 정해져 있는 이제 좌합이 있는데, 그걸 다 끌어모은 정치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치가 잘 되면 그 나라는 잘 되고, 정치가 잘못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물론 정치만 잘 된다고 뭐 잘 되는 건 또 아닐지도 모르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힘 중에서 정치만큼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이거는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을 살았던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입니다. 병세유표라는 그분 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자로 된 거를 번역하면,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 병이 그칠 것이다. 나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정약용 선생이 병세유표에서 저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웃나라 일본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일본은 1868년에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했습니다. 1868년이면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
일본은 그때 물론 그 전부터 뭐 나가사키고 어디고 일본은 에도 시대에도 개방을 계속 했었죠. 하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총도 우리보다 먼저 만들고 농사하는 기술도 우리하고 더 먼저 앞서갔고 일본은 우리 조선이 좀 잘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다가 결정적으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바뀌면서 일본은 엄청나게 서양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요. 근데 그 19세기 살았던 18세기 후반부터 살았던 정약용이라는 우리 조상의 눈에는 조선이 별것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여러분 영화 보면 영조 정조 시대 어쩌고 저쩌고 정조가 개혁 군주고 막 이런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 광해군은 어땠고 이런 영화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선시대 영화. 근데 신학자인 정약용 선생의 눈에는 나라가 너무 병들어서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랬는데 실제 이제 조선은 그런 개혁을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승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신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감사드리고요. 또 준비해 주신 총학생회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수업도 많고 그러실 건데 오늘 이렇게 제 특강에 와주신 학생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남대를 늘 와보고 싶었고 근데 그렇게 자주는 못 왔습니다. 아마 4년 전에 와서 여러분 선배들한테 제가 강의를 한번 하고 그리고 한 4년 만에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대학은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경제학자 경제 정책을 만드는 연구하는 연구소 같은데 오래 있다가 나이가 40쯤 돼가지고 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한 지 이제 접어듭니다. 경제학 공부했을 때보다 정치한 게 이제 더 길어졌어요. 여러분 아마 전공이 다양할 건데 오늘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할 주제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건 전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긍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오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 한마디라도 여러분 기억에 남으면 저는 그게 제 보람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제가 한 60분 이내로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치를 바꾸어라 이겁니까? 이게 됩니까? 바꾸합니까? 정치를 바꾸어라 미래를 바꾸어라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비관적으로 본 근거는 너무나 차고 넘치고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래라는 것을 이 비관적인 전망대로 그대로 놔두면 저는 이제 많이 살았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30이 되고 40이 되고 여러분 50, 60이 되고 여러분 앞으로 긴 세월 살아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미래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굉장히 비관적인 미래가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전개가 된다면 그만큼 안 좋은 게 없죠. 그거는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고 나라 전체를 봐서도 그거는 너무나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그러고 그 미래를 바꾸는 게 여러 가지 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뭐 과학자가, 기업인이, 종교인이, 또 뭐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마 바꿀 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그러면 저 부패하고 썩은 사람들, 저끼리 모여가 맨날 싸우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고정관념이나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욕을 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입니다. 그거는 제가 평생을 살면서 또 정치를 지금 26년째 하면서 저는 절박하게 느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도망을 치지 않는 이상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굉장히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 정치를 바꿔야 되고, 우리나라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는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를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20년, 30년, 40년 후가 굉장히 비관적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라는 게 정해져 있느냐?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100% 완전히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미래라는 것은 서울대 조무순 교수가 쓴 인구학자인데,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구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정해진 미래라는 저런 책을 쓴 적이 있고, 실제로 지금 경제나 인구나 기후나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는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미래가 정해졌다고,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 우리가 별 노력을 할 필요도 없죠. 정치를 바꿀 필요도 없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겠죠. 이 제가 산이라는 거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산, 팔공산이고 뭐 비슬산이고 그 산 이야기입니다. 제가 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고 지금 한참 내려와 있고 한 그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경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1953년 전쟁이 끝나고 1954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우리 경제가 움직인 모습입니다. 이 숫자는 전부 다 이 경제 성장률이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Y축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위가 15예요. 15. 1년에 15%가 성장할 정도로 옛날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였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여기가 54년이고 저 끝이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70년의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톱니바퀴 같이 보이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기 변동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전 해가 나쁘면 그 다음 해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 전 해가 좋으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그 전에 GDP 대비 그 다음에 GDP니까요. 어쨌든 보면요, 그냥 추세선을 보시면 전쟁이 끝난 후에 급속하게 성장해서 15라는 것까지를 찍었어요. 70년대 중반에. 근데 그 이후에도 괜찮았어요. 뭐 13%, 11%, 10% 이상 성장을 계속 하다가 1990년대 와가지고 저 11이라는 거 찍고, 그러고 나서 쭉 떨어지는 그림이 보일 거예요. 산을 굉장히 가파르게 빨리 올라가다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딱 3번 있었어요. 한 번이 1980년입니다. 그때는 79년에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79년에 12.12 사태가 터지고 전두환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고 12.12 사건 터지고 80년에 서울의 봄이 있었어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1980년에 있었고요. 전국이 무지무지 혼란했고, 저때 1차, 2차 오일 쇼크를 우리가 2번 겪었는데
2차 오일 쇼크가 1979년에 왔어요. 그래서 80년이 마이너스 1.6% 정도, 1980년 마이너스 성장을 우리가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 성장하던 경제가 10%, 15% 성장하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이렇게 되면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성장이 이겁니다. 이 유명한 IMF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5년이니까 아마 태어나기 전이 대부분이에요. 1997년에 IMF 위기라는 게 왔어요. 우리 외환위기라고 부르는데 IMF에서 달러를 배경, 여러분 국가부도인가? 국가부도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배경이 IMF 위기입니다. 김혜수씨 나온 그 영화. 이때 마이너스 5.1% 성장했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뭐냐? IMF 위기 때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지만 97년에 우리 달러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그때요. 여러분 아시는 기업들 이름 중에 예컨대 한보철강이 망했고요. 기아 망하고 뉴코아 망하고 농신 망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망해가지고 30대 재벌 중에 한 절반가량이 망해가지고 이 파산이 되거나 팔리거나 아니면 워크아웃이라는 그런 제도 안에 들어가거나 했던 게 1997년, 98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수많은 재벌들도 망하고 대우가 망한 것도 저 직후예요. 수많은 재벌들이 망하고 은행도 망했고요. 여러분 뭐 종금사, 보험사, 뭐 단자회사 이런 거 많이 망했고요. 저 97년, 98년에 IMF 위기라는 게 어떤 위기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 97년, 98년에 망해가지고 자영업을 했던 중소기업을 했던 망해가지고 그때 망해서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재기하지 못한 분들이 주위에 알아보시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때까지 잘 살다가 망해가지고 그 이후에 오시촌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완전히 극빈자가 돼가지고 살고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멀쩡하게 나는 사업도 안 하는데 친척 누구 사업하는 사람 연대보증을 썼다가 망한 사람도 무지 많아요. 마이너스 5.2%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 충격이 20년, 30년, 40년 계속 갈 수도 있는 그런 충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1998년에 IMF 위기라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고 나서 쭉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보면 여러분 추세선을 보면 이렇게 계속 내려옵니다. 2020년에 마이너스 6.7% 성장을 한 몇 년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첫 해입니다. 이게 2020년이. 코로나 첫 때에 난리가 나고 마스크가 독이 나고 전부 다 그냥 뭐 신천지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되고 난리가 났을 그때입니다. 제가 왜 이 산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보면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데 이제 2024년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그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한 2035년, 45년, 2050년, 2050년이면 여러분이 지금 20이면 2050년이면 이제 45살이에요. 45살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경제가 만약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성장을 많이 한다면 그때 돼서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사업의 기회, 여러분의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저게 1960년이고 요게 2072년이니까 요 위에 세 개 요거는 예측한 거고요. 요거는 실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연령이고요. Y축은 연령이고 여자 남자고 저 면적을 적분을 하면 그게 총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1960년에 2,500만 명인데 90년에 4,300만 명 가까이, 2020년에 피크예요. 5,167만 명까지 왔다가, 자, 2030년에 조금 줄어들다가 2050년에 많이 줄어들다가 2072년에 3천만 명이 됩니다. 총 인구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라고 치고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면 2천만 명 가까이가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2072년이 됩니다. 2천만 명 가까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대구는 뭐 한 250만 명 지금 안 되니까. 대구 인구 합쳐도 500만이 이제 안 되니까요. 2천만 명이 줄어든다는 게 경기도 전체 인구가 플러스 인천 플러스 알파 정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인구 많은 것이 경기도인데. 그래서 2천만 명이 지금 한 22년부터 72년이니까 앞으로 50년 사이에 이래 줄어드는 게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젊은 어린 아이, 젊은 학생, 그 다음에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골고루 있으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저 모양을 보시면 옛날에는 딱 삼각형이었는데 원통 비슷하게 변하다가 점점 더 밑이 작아지고 위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60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노인들만 사는 늙은